혈관 안에 피떡이 생겨요. 좁아졌다 탁 하고 막혀버리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혈관이 망가지고 고장나면 굉장히 고치기도 어렵고 실은 효과도 뾰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잘 먹는 거,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혈관은요 70% 이상 막힐 때까지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혈관 자체는 신경, 통증, 감각이 없거든요. 얘는 길일 뿐이에요. 길이 막혔어. 그러면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뇌, 심장, 눈, 근육, 뭔가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지에서 고장이 나요. 그래서 전신 어디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밝혀낸 현대과학은 혈관 손상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드립니다. 혈관은 3막, 그러니까 내막, 중막, 외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내피세포, 내막은 매끄러운 비단길처럼 혈액 흐름이 원활하게 흘러주는데 도움을 주는 구조인데 고혈압으로 이 내피세포, 부드러운 내피세포를 팍 하고 찢어요. 그럼 내피세포에 틈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틈 안으로 우리 혈액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여분의 콜레스테롤 그리고 당화 노폐물들이 박혀요. 그래서 내막과 중막 사이에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이 끼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로 고혈당으로 염증이 부글부글. 그래서 걔가 염증이 되고 등치가 커지면 안에 있는 애는 먹고 살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산패, 산화가 돼요. 그래서 화석같이 커져요. 그러면 혈관 내막과 중막이 점점 두꺼워지겠죠. 이게 바로 동맥경화, 죽상경화증입니다. 얘가 점점 커지면 안에서 터집니다. 왜냐면 그 풍선같이 들어가니까 내피가 터지겠죠. 그러면 얘가 출혈로 우리 몸이 인식을 해서 출혈하면 어떻게 하죠? 맞아요. 혈전, 응고가 되죠. 혈관 안에 피떡이 생겨요. 그래서 좁아졌다 탁 하고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다 혈관을 깨트리거든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조절이 안 되는 고지혈증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질대사, 콜레스테롤은요 80%는 간에서 이루어지고요 20%는 내가 먹는 걸로 정해집니다. 총 콜레스테롤 우리가 200-300 정도로 많이 보는데요 200-300 중에 내가 굶어, 내가 아무것도 안 먹어 그래도 콜레스테롤이 빵이 되지 않아요. 240으로밖에 안 떨어져요. 나머지 240은 간에서 합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랑 달리 고지혈증은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근데 얘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그 전 단계를 차단하거든요. 꽤 상위에서 차단을 해요. 그러니까 간 기능을 꽤 일찍 차단을 해요. 그래서 그 뒤에 대사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근육을 깨트린다든지 간 수치를 올린다든지 그런 공격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DL 이라는 Low Density Lipoprotein, 그러니까 저밀도 지단백이 심장병과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이미 밝혀져 있는 상황에서 이 LDL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 약물, 고지혈증 약물은 저는 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드셔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C는 말이죠.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입니다. 지질 대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몸에서 쓰고 남은 이 LDL이 남으면 얘가 산패가 되고 몸에 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결정적인 게 산화입니다. 산화. 적절한 산소 대사를 갖지 못하고 노폐물이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건데 비타민 C가 고지혈증을 조절하진 않지만 남아있는 LDL이 몸에서 산패가 되는 과정을 조절을 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생각보다 고지혈증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활력을 조금 증진시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이 간대사에 도움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대사 에너지를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고 물질을 분해시킬 때 효소로 쓰이는 것들이 비타민 B군에 다 들어있어요.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하고 간에서 분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콜레스테롤 대사에 이상이 옵니다. 간에서 정확한 지질대사, 안정적인 지질대사를 위해선 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조효소인 비타민 B군들을 충분히
충분히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게 섭취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비타민 B는요, 과량으로 좀 들어오면 오히려 좀 문제가 있다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비타민 B군은 부족하지 않게 섭취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음식으로도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바쁘다 현대 사회에선 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한두 알 정도로 비타민 B군은 섭취를 해주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3가 굉장히 도움이 좀 그나마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포화 지방산이라 좋은 지질, 지단백 원료가 될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LDL 흡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오메가3에 관련된 대규모 비교 연구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다 좀 실패. 근데 실패가 사망률이나 심근경색, 뇌졸중을 낮출 수 없다라는 식의 그런 데이터지, 고지질 혈증을 개선시켜 준다는 데이터는 꽤 있거든요. 오메가3 단독으로 막 드라마틱하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개선시켜 준다는 데이터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불포화 좋은 지방을 충분히 먹을 수 없다라는 바쁘다 현대 사회인에게는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혈관 건강을 위해서 좀 오메가3까지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몸에서 회복하는 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회복할 때 뭐 해야 될까요? 잘 자야 돼요. 1번이 부동의 1위가 수면입니다. 잘 먹는 거, 운동하는 것보다 잘 자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호르몬의 수면에 관련인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멜라토닌과 바로 세로토닌인데요. 세로토닌은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흔히 말하는 행복 호르몬.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아시죠? 그 다음에 노르에피라는 호르몬 아시죠? 노르에피드린. 이 두 가지가 대립되어 있어요. 도파민은 자극, 흥분, 에너지, 열정인 반면에 이 노르에피는 약간 좀 흔히 말하는 좀 깔아앉는 약간 우울함 뭐 이런 것들인데, 이 두 가지를 조절하는 게 바로 이 세로토닌이에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완시켜주고 우리가 수면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은요, 말 그대로 사람을 좀 재우는 호르몬이에요. 수면 리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언제 분비가 잘 되냐면 아침에 또 햇살을 좀 쬐거나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했을 때 또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됩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수면 3시간 전에는 절대 운동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데 한 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12시간 이상 걸리긴 하는데, 호르몬에 방출되는 시간의 그 준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운동을 낮 시간에 햇볕을 좀 쬐면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좀 단련하고 자기 전에 자극을 좀 줄이면서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몸을 자기 위한 쿨다운 상태로 바꾸는 게 좋은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고지혈증은 간에서 대사가 되는 상황이라서 약물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지질이 이상 있는 분들 중에선 산화를 막을 수 있는 대표적인 가성비 좋은 비타민 C, 비타민 B군까지도 섭취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오메가3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수면을 통해서 우리 몸이 밸런스를 찾기 때문에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균형을 찾기 위해선 낮 시간에 햇살을 쬐면서 적당하게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